자, 모두들 잘 쉬었나요? 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주 2차 시시간 데이터 분석 1 두 번째 주 2차 시시간으로 2차 시간으로 그래퍼와 포를 이용한 기술 통계학 기법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변수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갖다가 일단 정의를 해야 되겠죠. 변수는 모집단 또는 표본의 어떤 특성을 나타낸다. 변수는 모집단 또는 표본의 어떤 특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보시는 것은 얘가 변수의 얘입니다. 경영통계학 점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x, y, z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낸다. 그리고 데이터는 변수의 간척값이다. 즉 변수의 간척값 요걸 데이터라고 하는데 요런 경영통계학 점수가 데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요 정보가 데이터의 형태와 정보입니다.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는 통계학 관점에서는 적어도 세 가지의 형태를 가진다. 구간 데이터, 인터벌 데이터, 범주 데이터, 너미널 데이터, 서열 데이터, 오디널 데이터. 구간 데이터, 인터벌 데이터, 범주 데이터, 너미널 데이터, 서열 데이터, 오디널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일반적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구간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간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간 데이터는 인터벌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구간 데이터는 실수, 높이, 무게, 소득, 거리 등 요걸 갖다가 구간 데이터라고 그러고 구간 데이터를 quantitative 데이터, 정량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또는 수치 데이터, numerical 데이터라고도 부릅니다. 산술적 계산이 수행될 수가 있다. 어디서요? 구간 데이터에서. 따라서 2 곱하기 높이, 가격 플러스 2,000원 등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하고 범주 데이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미널 데이터, 범주 데이터. 범주 데이터의 값은 특정한 범주, 칼로리를 나타낸다. 얘입니다. 요게 범주 데이터의 결혼 상태에 대한 질문, 응답은 다음과 같은 코드로 나타낼 수 있다. 1, 2, 3, 4. 뭐죠? 독신을 1로 나타내고, 기혼을 2로 나타내고, 이혼을 3, 가부를 4, 1, 2, 3, 4라 해가지고, 수치가 아니고, 어떤 범주를 나타내는 것. 이런 걸 갖다 범주 데이터라고 봅니다. 범주 데이터는 카테고리의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산술적인 계산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산술적 계산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부 나누기 2 하면 기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범주 데이터는 정성적 데이터, qualitative 데이터 또는 categorical 데이터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하고 서열 데이터, 오디널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열 데이터는 범주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categorical 데이터의 성격을 가지죠. 서열 데이터의 값은 단지 순서 또는 순위를 나타낸다. 예로서 대학 과목의 학점평가 시스템, 부실 1, 보통 2, 양호 3, 매우 양호 4, 5. 숫자 카테고리를 나타내죠. 그런데 뭐가 있는 거죠? 순서 또는 순위를 나타낸다. 서열을 나타낸다는 거죠. 서열 데이터에 대한 사술적인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2 곱하기 보통은 매우 양호,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지 서열 데이터 간의 순위만이 의미를 가진다. 우수는 부실보다는 좋은 거고, 보통은 매우 양호보다는 안 좋은 거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순위는 각 범주에 부여되는 수치값에 관계없이 유지된다. 이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 1, 2, 3, 4, 5라고 했는데, 요게 뭐지? 5, 4, 3, 2, 1.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수치값에 관계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자. 데이터의 형태에 대한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계산은 구간 데이터에 대하여 가능하다. 그렇죠. 모든 계산은 구간 데이터에 대해서 가능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열 데이터의 경우에는 순위를 나타내는 계산만이 허용된다. 범주 데이터에 대한 어떠한 계산도 허용되지 않는다. 각 범주에 속한 수를 세는 것, 카운팅하는 것만이 의미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데이터의 순위 구조, hierarchy of data가 주어진다.
하이아키 오브 데이터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기 이제 하이아키 오브 데이터입니다. 구간 데이터는 구간, 서열, 범주 이렇게 나눠지는데 구간 데이터의 값들은 실수이다. 모든 계산이 가능하고 데이터는 서열 데이터 또는 범주 데이터로 전환이 된다. 구간 데이터는 서열, 범주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서열 데이터는 값들은 데이터의 순위를 나타내야 한다. 순위를 유지하는 계산만이 가능하고 서열 데이터에 의해서 설명합니다. 데이터는 범주 데이터로 전환될 수 있으나 구간 데이터로 전환될 수는 없다. 범주 데이터 값들은 범주들을 나타내는 임의로 부과된 수치들이다. 발생 도수에 기초한 계산만이 가능하고 데이터는 서열 데이터 또는 구간 데이터로 전환될 수 없다. 요게 이제 구간 데이터, 서열 데이터, 범주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범주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기법을 갖다가 여러분들과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주 데이터의 경우 카테고리컬 데이터죠. 경우에 허용되는 유일한 계산은 변수의 각 값에 속한 도수, 프리퀀시를 세는 것이다. 범주와 범주에 속한 도수를 나타내는 표, 즉 도수 분포,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도수 분포로 데이터를 요약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중학교 때 다 해본 거죠. 상대 도수 분포표, 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은 범주와 범주의 발생 비율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Frequency Distribution과 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을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상태에 대한 서베이 결과 GSS 2012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같은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로 추출된 1974명에게 지난주에 일자리 상태를 조사하였다. 서베이 1명이 응답하지 않고 1973명이 응답을 했는데 서베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코드로 정리되어 있다. 1 풀타임으로 일함, 2 파트타임으로 일함, 쭉 보시면 되고 이 데이터의 도수 분포,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과 상대 도수 분포, 렐러티브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막대 그래프와 파이 차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요약하는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피컬 테크닉, 포노미널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GSS 2012에 있는 데이터를 쭉 정리해가지고, 요렇게 도수를 만들고, 그리고 상대 도수를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거는 코드가 1이었는데 914명이 나왔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거는 226명. 요거는 이제 엑셀에서 count if 펑션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데, 실제 해보는 거는 여러분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상대 도수는 912에 뭘 나눈 거죠? 여기다가 1973을 나누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26은 11.5는 220 이전에 보였던 그 표가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 도수 분포표, 그리고 상대 도수 분포표, 렐러티브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 이게 바 차트입니다. 바 차트. 뭐로부터 나온 거죠, 이게? 그렇죠. 도수 분포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풀타임으로 일한 게 9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5번이 은퇴 상태에 있는 분, 은퇴 상태에 있는 분이, 그리고 요게 이제 파이 차트라고 하는데, 상대도수 분포표, 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으로부터 나왔습니다. 1번이 46.2%, 그리고 2번이 11.5%.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 총합치면 100%가 되겠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나타나는 게 파이 차트. 다음으로 두 범주의 관계 설명하기와 두 개 이상의 범주 데이터 비교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범주 데이터 비교하기, 교차 분류표 크로스 클래시피케이션 테이블 또는 크로스 태블레이션 테이블은 두 범주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다. 아주 중요하죠. 교차 분류표는 두 변수 분류의 각 조합의 도수를 나타낸다.
북미 신문 독자 서베이에 대한 예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의 한 도시에는 경쟁 상태에 있는 4개의 신문, 글로브 앤 메일, 포스트, 스타, 선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신문이 있습니다. 광고 유치 활동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신문사의 광고 담당자들은 신문시장의 어느 부분이 자신의 신문을 구독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독 신문과 직업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서베이가 실시되었습니다. 구독 신문과 직업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이제 표본으로 추출된 신문 독자에게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지, 글로브 앤 메일, 포스트, 스타, 선, 이 중에서 어떤 걸 구독하는지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전문 종사자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한 게 이 파일에 있습니다. 이 파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교차 분류표를 갖다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 신문과 직업의 12개 조합에 각각에 속하는 수를 표 위와 1.5와 같이 교차 분류표로 정리한다. 요거는 이제 엑셀의 어떤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같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블루 칼라이면서 GM을 구독하는 사람은 27명, 포스트이면서 블루 칼라이면서 포스트를 구별하는 건 18명. 그래서 블루 칼라는 120명, 화이트 칼라는 108명, 전문직은 126명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GNM을 구독하는 사람의 총수는 89, 112명, 81, 72 요런. 자, 이 테이블에서 만일 직업과 구독 신문이 관련이 있다면 어떤 직업의 분들이,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어떤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지 이런 걸 안다면 마케팅이 더 편하겠죠. 그래서 만일 직업과 구독 신문이 관련이 되어 있다면 직업별로 구독하는 신문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직업과 구독 신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하나의 쉬운 방법은 각 행의 빈도를 각 행의 상대 빈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각 행의 빈도를 상대 빈도로 전환시키다. 목적은 뭐죠? 직업하고 구독 신문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본 표를 갖다가 보시면서 이걸 한번 보세요. 행 2와 행 3의 상대 빈도는 유사하고 행 1과 행 2와 행 1과 행 3의 상대 빈도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것은 블루칼라 근로자들은 화이트칼라 근로자와 전문직 종사자와는 다른 신문을 구독하는 경향이 있고, 화이트칼라 근로자와 전문직 종사자는 유사한 신문을 구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앞에 표를 보시면서 한번, 자, 여러분들이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같이 해석과 표를 갖다 같이 놨습니다. 행 2와 행 3, 2, 3이죠. 화이트칼라 근로자와 전문직 요걸 갖다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 빈도는 유사하다. 상대 빈도가 요거죠. 요 숫자가 좀 유사한 거죠. 유사하고 행 1과 2,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요 두 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과 3 요 두 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 빈도는 차이가 있다. 예. 이 화이트 칼라와 전문직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 또는 블루 칼라와 전문직은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블루 칼라 근로자들은 화이트 칼라 근로자와 전문직 종사자와는 다른 신문을 구독하는 경향이 있고, 화이트 칼라 근로자와 전문직 종사자는 유사한 신문을 구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교차 분류표에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 이전에 그 표로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렇죠? 화이트 칼라와 전문 종사자는 스타와 썬보다는 포스트, 글로브 메일을 더 많이 구독하는 경향이 있다. 화이트 칼라하고 프로페셔널 전문직 종사자는
스타선보다는 GNN과 포스트를 갖다가 더 많이 보고 있고, 블루칼라 계열의 사람들은 스타와 선을 많이 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모집단의 속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표본이지만 이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속성도 추론을 구간 데이터를 위한 그래프 기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가 구간 데이터일 때 사용되는 그래프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 기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법이 히스토그램이다. 히스토그램은 구간 데이터를 요약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래프 기법일 뿐만 아니라 확률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구간 데이터를 가지면 평균, 표준 편차 나중에 배울 건데 이것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데이터의 분포가 어떻다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를 알기 위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우리 한번 약간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확률 분포를 사용해 가지고 확률을 설명하는데도 설명하는데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히스토그램이 가장 중요하고 빈번히 사용되는 그래프 기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통해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거리 전화 비용의 분석입니다. 전화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장거리 전화 서비스 산업에서 경쟁하기 위해 다수의 새로운 회사들이 생겨났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이들 회사들은 장거리 전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회사들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경쟁합니다. 가격으로 경쟁한다는 의미입니다.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여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고 여기에는 공급, 수요, 가격 탄력성, 경쟁 기업들의 행동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장거리 전화 서비스 패키지는 분당 가격, 월간 고정 요율 또는 두 가지의 결합 형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장거리 전화 요율 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객의 형태와 특히 월간 장거리 전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한 예로서 사용되니까 배경 부분이다. 배경. 그러니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쪽 파트는 이해 못하더라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거리 전화 회사는 신규 계약자의 첫 달 장거리 비용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첫 달 장거리 전화 비용에 관한 정보입니다. 신규 계약자의 첫 달 장거리 전화 비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이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는 200명의 신규 계약자에 대한 서베이를 시행하고 첫 달의 장거리 전화 비용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XM03-01에 저장되어 있다. 이 데이터는 내가 다음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케팅 담당자는 회사 임원들에게 그의 서베이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이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정보가 추출될 수 있는가? 보시는 것처럼 정보를 추출하기를 바랍니다. 뭘 보고? 첫 달의 장거리 전화 비용, 200명의 신규 계약자에 대한 첫 달의 장거리 전화 비용을 가지고 정보를 추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일단 오디너리 아니고 인터벌 데이터입니다. 인터벌 데이터. 이 인터벌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추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먼저 예제 3.1에 해당되는 도수 분포를 만들고 이어서 히스토그램을 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수 분포를 구하고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각 간척지가 하나의 계급에만 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의되는 8개의 계급을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전화 비용은 숫자일 거 아닙니까? 뭐 20불, 30불, 35불, 27불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 숫자를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갖다가 만듭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 도수 분포표를 만들고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도수 분포표는 배웠죠. 그런데 약간 만드는 과정이 노미널 데이터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도수 분포표를 만들기 위해서 각 관측치가 하나의 계급에만 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8개의 계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범주형 데이터는 이쪽 부분이 범주로 이미 기본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본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인터벌 데이터이죠. 인터벌 데이터는 우리가 이렇게 먼저 계급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8개 계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계급을 만들고 각 관측지가 이 계급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면 노미널 데이터는 이런 계급이 노미널 즉 어떤 항목 캐테고리로 나눠져가 있었는데 인터벌 데이터에는 이렇게 계급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인터벌 데이터와 보시는 것처럼 계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 계급을 가지고 다음으로 할 일이 계급에 각각 몇 개의 비용이 속하느냐 이걸 갖다 카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계급은 71개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계급은 37이 들어가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밑에 보시면 계급은 첫 번째 계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한값을 초과하고 상한값 이하인 관측치를 포함한다 이랬습니다. 하한값을 초과한다는 것은 뭐죠? 예를 들면 두 번째 보시죠. 15 값을 초과하고 상한값 이하 30 이하인 관측치를 포함하는 비용의 개수, 장거리 통화 비용의 개수입니다. 개수.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여기 이거는 30을 초과하고 45 이하인 관측치의 개수. 요렇게 구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데이터를 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도수를 만드는 게 count if fun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 잘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과 실제,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같이 한번 실습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급에 속하는, 장거리 비용의 개수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총, 뭐죠? 샘플이 200개니까 다 합하면 200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만든 걸 갖다가 도수 분포표,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죠. 인터벌 데이터에 대한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들면 이걸 뭐로 만들죠? 그래프로 만들면 그게 도수 분포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만든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X축은 비열, 돈이죠 돈, 장거리 전화 비용, Y축은 도수, 프리퀀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0에서 15까지의 장거리 전화 비용을 사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15 초과 30 이하인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거리 전화 비용에 대한 뭐죠? 데이터의 형태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를 갖다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요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이라고 요 히스토그램을 해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월간 장거리 비용의 약 2분의 1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200개였지 않습니까? 200개에 108개 약 뭐죠? 2분의 1이 30불 미만으로 적다. 30불 이하죠. 이하로 적고 월간 장거리 비용이 중간 범위에 존재하는 신규 계약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여기는 절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고 약 30%, 즉 장거리 비용의 거의 30%는 90불 이상에서 나온다. 그래서 마케팅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걸 고려해서 마케팅 비용을 마케팅을 갖다가 한다는 거죠. 예, 그걸 하기 전에 일단 자료 조사를 한 내용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 다음으로 데이터의 도수 분포표를 구합니다.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을 구하는 거죠. 어떻게 했죠? 먼저 계급의 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계급의 수. 계급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스터지의 포뮬러를 활용하는데 계급의 수는 1 플러스 3.3 곱하기가 생성되었습니다. 곱하기 로그 n을 사용합니다. 로그 n. 예. 그런 다음에 계급 수를 결정한 다음에 계급 구간을 결정합니다. 계급 구간이라는 것은 요건 계급은 클래스거든요. 계급을 이 영어로 하면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 폭, 클래스의 위드스 클래스 위드스를 결정하는 것, 계급 구간 결정하는 것. 계급 수를 먼저 결정하고 계급 구간을 결정하는데 계급 구간을 어떻게 결정하냐? 최대 관측지 마이너스 최소 관측지 이걸 레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레인지 나누기 계급의 수 이렇게 해가지고 계급 구간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엑셀을 사용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히스토그램을 그릴 겁니다. 앞에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계급 수, 계급의 크기 이걸 그래가지고 각각의 observation이 몇 개 각각의 계급에 만들어지느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대칭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칭적인 모습. 시메트리라고 하는데, 대칭적인 모습. 요런 히스토그램들을 갖다가 다 대칭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뭔가요? 히스토그램의 중심에 수직선을 그리고 이 수직선의 양측 모습에서 동일하면 히스토그램은 대칭이라고 한다. 요걸 중심으로 이쪽 파트와 이쪽 파트가 동일하다. 이쪽과 이쪽이 동일하고 이쪽이 동일하다. 이쪽이 동일하다. 이런 걸 갖다가 시메트리, 대칭이라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의 특성. 예. 다음으로 비대칭성의 정도 스큐니스가 있습니다. 스큐니스는 히스토그램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오른쪽으로 쭉 늘어선 것 아니면 왼쪽으로 쭉 늘어선 것 요걸 갖다가 스큐니스라고 합니다. 스큐니스. 비대칭성의 전도죠. 외도라고 하는데 요거 그래서 요런 걸 갖다가 오른쪽으로 돼 있는 걸 positively skewed, 이걸 negatively skewed 또는 양의 비대칭성, 음의 비대칭성 이렇게 부릅니다. 비대칭 히스토그램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가진다. 그래서 시메트리한 거, skewed 한 종 모양의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모양의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 모양의 히스토그램은 대칭단봉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시메트릭 유니모달 히스토그램의 한 가지 특별한 형태가 종 모양의 히스토그램이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종 모양의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종 모양. 요 종처럼 생긴 거죠. 종처럼. 종을 갖다가 종처럼 생긴 거죠. 많은 통계 기법은 모집단이 종 모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한다. 통계 기법들이 종 모양의 히스토그램을 가진 데이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는 것은 모집단의 모습이 가져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는데 충족되는지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 노멀 디스트리뷰션 들어봤습니까? 노멀 가우스 노멀이죠. 가우스가 이걸 갖다 만들었는데 가우스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걸 갖다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면 한번 노멀 디스트리뷰션 찾아보시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뭐 지금은 잘 몰라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과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할 테니까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종 모양의 히스토그램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기 잎 그립, 스팀 앤 립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줄기 잎그림은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일반적으로 상실되는 개별 관측치들에 관한 정보를 유지시켜준다. 히스토그램은 계급의 도수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계급에 속한 개별 관측치들에 관한 정보가 상실된다. 그래서 히스토그램하고 닮았는데 개별 관측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각 관측치를 두 부분, 줄기와 잎으로 분리한다. 요거는 뭐 깊이 있게는 안 하고 요런 게 있다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혹시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도서관에 가면 통계 관련 책에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면 같이 공부하시고, 교수님은 이렇게 언급만 하고 요 스팀 앤 립 디스플레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앤 립 그래프를 그리면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까 전에 있는 그래프, 요런 그래프를 갖다가 왼쪽으로,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보시면, 그래서 히스토그램과 비교를 하면, 요게 이제 히스토그램이고, 요게 줄기 잎그램입니다. 모양은 비슷하죠. 예, 모양은 비슷합니다. 다음은 어자이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자이브. pronounce 어자이브 뭐는 누적 도수 분포의 그래프입니다. cumulative frequency distribution의 그래프를 갖다 어자이브라고 합니다. 어자이브는 세 단계로 그리는데 도수 분포로부터 상대 도수를 계산한다. 상대 도수는 아시죠? 그리고 누적 상대도수를 계산한다. 누적 상대도수를 그래프로 그린다. 이게 어자이브입니다. 어자이브는 누적 상대도수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계급 구간이 여기에 있고 상대도수까지는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죠? relative frequency는 도수 분포에다가 200은 어디서 나왔죠? 총 관측치의 개수, 그렇죠? 샘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71 나누기 200은 0.35, 37 나누기 200은 0.185 이런 식으로 요 값들이 상대도수의 값들이 나오고 이걸 누적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여기랑 같습니다. 그렇죠? 2번은 어떻게 되죠? 요 0.35에 두 번째 계급 구간에 대한 상대도수를 갖다 더해줍니다. 0.35 더하기 0.185 하면 0.540이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 누적 상대도수는 0.540에 0.065를 더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마지막은 1이 되겠죠. 이게 뭐라고 그러죠? 누적 상대도수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여기서는 이제 누적 상대도수를 갖다가 어자이브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죠? 이전에 보여드렸던 누적 상대도수를 갖다가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 어자이브 그래프는 뭐죠? non-decreasing function, 뭐죠? 감소하지 않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x축은 장거리 전압비용, y축은 누적 상대도수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갖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 그걸 갖다가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누적 상대도수가 누적 백분율 곡선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누적 백분율 곡선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죠? 약 50% 되는 지점이 50% 되는 지점 여기 있죠. 그쵸? 이게 약 한 28에서 30 이 정도 사이가 50%가 되는 지점이다. 60%가 되는 지점은 약 45하고 50 사이, 그러니까 한 48, 49 정도에서 나온다. 이런 식으로 퍼센타일의 위치, 나중에 여러분들과 퍼센타일을 배울 건데, 이 퍼센타일의 위치에 해당하는 장거리 전화 비용을 갖다가
누적 백분율 곡선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시점에 측정되는 간측치들은 행단면 데이터라고 부르고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연속적인 시점에서 측정되는 간측치들은 시계열 데이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는 동일한 시점에 측정되는 간측치, 연속적인 시점들에서 측정되는 간측치, 그래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측정되는 간측치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선 그래프에 의해 그래프로 그려지고, 선 그래프에서 수직축은 변수의 값을 나타내고 수평축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1976년 1월 이후 월간 평균 가솔린 가격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를 선 그래프로 그리고 그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1976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가솔린 가격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로 나타낸다고요? 시계열 그래프로 나타내겠습니다. 시계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월, Y축은 가솔린 가격인데, 가솔린 가격이 일반적으로 쭉 일정하다가 갑자기 이쪽 부분에 혹 튀었습니다. 그쵸? 물론 이제 이게 상당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갖다가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후 가솔린 가격입니다.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후 가솔린 가격이 과거보다 더 높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982, 84년 불변가격으로 측정한 갤런당 가솔린 가격은 2008년 중반에 정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불변가격으로 측정한 갤런당 가솔린 가격은 급속하게 하락하였다가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불변가격으로 나타난 가솔린 가격의 어떤 트렌드, 추이를 갖다가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갖다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이거 한번 배웠죠. 노미널 데이터에서도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갖다 그래프로 나타냈고, 지금처럼 인터벌 데이터에 대해서도 두 변수 간의 관계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간 변수 간의 인터벌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그래프를 갖다 스캐터 다이그램 3포 들어갑니다. 독립 변수 independent variable은 x로 표시하고 일반적으로 수평축으로 나타내는 반면 종속 변수는 y로 표시하고 수직축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이거가 이제 리그레션 부분,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까지 여러분들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회귀 분석, 요쪽에 이제 이 인터벌 데이터에 대한 그래프, 이게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 x, 수평축, 그래서 이게 x가 되고, 종속 변수 y, 수직축으로 나타납니다. 독립 변수는 x로 수평축으로 표시가 되고, 종속 변수는 y로 이렇게 뭐죠? 수직축에 나타나게 됩니다. 주택 가격과 주택 크기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 스캣 다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은 주택의 판매 가격이 주택의 크기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 그는 최근에 판매된 12개의 주택 포분을 선택하고 주택 판매 가격 $1000 기준과
주택 크기 100제곱피트 기준을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주택 가격과 주택 크기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그래프 기법을 사용하라. 그래서 그래프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3포드를 갖다가 스캣 다이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X에 대항하는 사이즈, 주택 크기, Y에 대항하는 프라이스, 요걸 갖다 뭐라고 그랬죠? 독립변수, 요걸 뭐라고 그랬죠? 종속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X가 커짐에 따라서 Y도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3포드에 의하면 주택의 크기가 더 클수록 주택 가격이 더 높다는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걸 무슨 기법이라고 그러죠? Descriptive Statistic. 이걸 기술 통계학. 그렇죠? X와 Y의 경향이 어떤 경향이다? 양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포드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관계의 강도와 선행관계의 방향이 3포드에서는 중요하다. 이게 어떤 관계죠? X와 Y가 양의 상관관계, 강한 양의 상관관계,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별로 없는 관계, 이런 것들이 3포드에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변수 간의 관계의 강도가 양의 강한 강도인지, 양의 강한 강도인지, 음의 강한 강도인지, 뭐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양의 선행관계가 있는 거고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양의 관계, 이거는 음의 관계가 있는 거고 이거는 비선행관계. 이렇게 3포드를 통해서 X와 Y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런 걸 갖다가 보는 것이 3포드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공부한 내용을 표를 통해서 요약합니다. 표를 통해서 요약했는데 하나의 데이터셋,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구간 데이터, 범주 데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뭐를 가지고 배웠죠? 범주 데이터를 가지고 배웠습니다. 범주 데이터에서 빈도 및 상대 빈도표, 막대 및 파이 그래프 요걸 갖다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빈도 frequency distribution 막대 그래프, 상대 빈도표 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파이 그래프, 파이 차트를 갖다 만들었고 데이터가 두 개일 경우 두 변수에 한의 관계는 cross classification table 뭐죠? 교차 분류표를 통해서 막대 그래프 이걸 통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과 파악했고 오늘은 히스토그램 그렇죠? 구간 데이터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히스토그램도 어디서 나왔죠? 빈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빈도. 그렇죠? 뭐, 클래스 인터벌,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배웠죠? 그리고 두 변수 간의 관계는 3포드를 그려서 알 수 있다. 3포드를 그려가지고, X와 Y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마치기 전에 숙제 있습니다. 숙제는 파트 1부터 파트 3로 나눠집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면 될 거고 뭐 어려운 거 있다 그러면 일단 도서관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조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리고 처음 오프라인 만날 때 숙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메리컬 테크닉,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누메리컬 수치적인 뭐죠? 기술 통계학 방법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다고 여러분이 힘들 줄 아는데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치기 전에 언급해야 될 거는 뭐 제가 고생스럽다고 했는데 고생스럽지만 no pain no gain이죠. 약간 고생스럽지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또 그거에서 느끼는 어떤 즐거움, 학문의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힘들겠지만 힘든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갖다가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